비 오는 새벽이었습니다. 잠결에 울리던 휴대폰 벨소리에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지구대라는 낯선 발신자, 경찰의 차분한 목소리. 서창리 연화장 모텔 앞에서 소동이 있었는데 보호자를 불러야 한다는 말. 그리고 그 이름. 노선자 씨 맞으시죠? 순간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노선자 바로 제 엄마였습니다. 급히 차를 몰고 모텔 앞에 도착했을 때 빗속 간판 불빛이 형광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우비를 입고 서 있었고 그 옆에 젖은 머리칼로 얼굴 반쯤 가린 엄마가 있었습니다. 입술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붉은 빛이 남아 있었죠. 그 옆에는 낯선 남자 하나. 저를 빤히 보며 시선을 피하지 않더군요. 엄마는 제 앞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다는 열기 같은 게 가득 묻어나는 얼굴이었죠. 애야, 아침에 얘기하자.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고요 속에서 파문이 번지는 것처럼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팝하고 가게 나가 장사하고 저녁이면 드라마 보다가 잠드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요 몇 달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생겼습니다. 경로당에 가던 시간이 목욕탕으로 바뀌었고 반찬을 하다 말고 문자 소리에 미소 짓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대충 둘러댈 수 없는 낯선 빛이 엄마 얼굴에 늘 걸려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은 더 빨랐죠. 경로당에서 누가 엄마 보고 요즘 젊어졌다느니 머리도 곱슬곱슬하게 볶고 입술도 바르고 다닌다느니 수군댔습니다. 어떤 아줌마는 저를 붙잡고 채팅에 판다며 그런 건 사람 잡는 거라고 눈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냥 손사래를 치며 웃어넘겼습니다. 나도 좀 웃고 살아보자고 그게 죄는 아니잖아. 그 말이 왜 그리 낯설게 들렸는지. 엄마가 쓰던 앱 이름은 달빛친구. 닉네임은 연아. 본명 노선자의 선을 바꾼 듯 했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 이름은 윤석. 쉰이 채 안 됐다고 했고 사업이 좀 꼬여 힘들다 했습니다. 말끝마다 젠치하는 듯 배려를 보였지만 간간히 장난스러움과 확신이 묻어나는 사람. 엄마는 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마치 연애하는 소녀처럼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예쁘시네요. 눈빛이 깊다 해야 할까?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엄마는 흘려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짧은 문장에 담긴 떨림을 숨길 수 없는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만남은 찻집 솔밭. 낡은 커튼이 흔들리고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곳. 엄마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긴장했답니다. 그가 차잔을 앞으로 밀며 말했죠. 오늘은 차만 마시고 손만 잡읍시다. 단순한 손끝의 닿음이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엄마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반찬 준비, 오전 10시쯤 전화기 진동, 오후 3시 찻집에서 만남, 밤엔 드라마 보며 메시지, 그리고 자정 넘어 잠깐 외출. 저는 그 어긋남을 눈치챘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현금 200만 원을 보고서야 확신했죠. 엄마는 말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잠깐만 빌려준 거야. 하지만 야릇한 관계는 종종 돈의 고리로 엮입니다. 감정이 뜨거우면 돈은 체온처럼 함께 흐릅니다. 어느 날 저는 연화장 간판 불빛 아래서 엄마를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향수 냄새와 젖은 공기, 그리고 엄마의 낮은 목소리. 다음에 그 순간 저는 끝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 엄마는 떨어진 귀걸이를 주워 급히 귀에 꽂았고 그 남자는 창문을 살폈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 들킨 뒤에 사람은 더 정직해지기 마련입니다. 며칠 뒤 팝상머리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 끝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을 때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니? 숨 한번 쉬어보겠다는데. 숨은 쉬되 집을 태우진 말아야지. 그 말에 엄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신 지 13년이야. 그동안 나는 사람 아니었니? 나는 언제까지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야 하니? 한 번만 나를 여자라고 불러주는 그 말이 얼마나 나를 살게 했는지 너는 몰라. 그 말은 제 심장을 정통으로 쳤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순간. 불륜은 도덕의 언어로 단정되지만 그 밑바닥엔 살고 싶은 사람의 본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균형은 결국 무너집니다. 윤석은 다른 닉네임으로도 활동하고 있었고 카트 멘트로 여러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엄마가 가졌던 설렘이 그의 습관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다시 연화장에서 터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새벽, 경찰은 또다시 우리 집을 불렀습니다.
도착했을 때 엄마는 젖은 스카프를 목에 두른 채 서 있었고 윤석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예의를 지키시죠. 어른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어른이면 여길 왜 와? 엄마는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그만. 너희 둘 다 그만해. 경찰이 사이에 끼어들어 진정시키고 사건은 흐지부지 끝났지만 그날의 공기는 뼛속까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야, 미워해도 돼. 그런데 나 오늘 그 사람 다시 만나야 해. 이게 끝인지 아닌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저는 차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끝을 만들게. 그리고 혼자 나갔습니다. 그날 새벽 2시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왔다. 말한다. 이젠 그만하자고. 그리고 미안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게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엄마와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을 한 숟갈 뜨더니 담담히 말했습니다. 끊었다. 다신 안 본다. 그런데 살아있는 느낌도 같이 꺼져버렸네. 그 말이 왜 그리 서늘하게 아름답게 들렸는지. 사람은 때로 틀린 문장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가을이 와서 엄마는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알림은 꺼둔 채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가끔 드라마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다시 돌아가라면 안 가. 하지만 그 시절의 심장 박동을 누가 부정하겠니?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한번 확인한 거야. 불륜은 남의 집 불을 지르지만 그 밑바닥엔 수만 번 크게 쉬어보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른 뒤에도 사라지는 사람들. 그게 제 엄마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엄마가 채팅앱에서 알게 된 남자와 벌어진 사건, 누군가에게는 충격이었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씁쓸한 공감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 어딘가에는 늘 누군가에게 설레고 싶은 불씨가 남아있죠. 그 불씨가 때로는 위험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지막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밤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롭고 공감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이야기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